이렇게 내 자식이 미국에 와갖고 의사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돈을 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 12명 와서 인사를 탁 하고 가더래요. 근데 내가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지뢰해갖고 발목 잘린 군인 있잖아요. 아직도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이게 왜 임진왜란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나도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혹시 어느 음식점에서 군인이 밥을 먹으면 내가 쫓아가갖고 너 음식값 내지 마. 내가 내줄게. 내가 IMF 때 이 나라를 누가 지켰어요? 달러는 하나도 없고 금밖에 없잖아요. 원자재는 사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금으로 줄 테니까 원자재 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때 백성들이 금을 내놔갖고 일어났으면 백성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대기업은 전부 누구 돈으로 다 공적 자금 투자해갖고 은행 살리고 대기업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도 자기네 거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껏 10,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6,030원 내놓은 거예요. 이게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민중을.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감히 대기업 걸 뺏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부터 양반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가지지 못한 민중을 무시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조선 500년 내내 민중은 무시를 당했어요.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기 민족을 노비로 70%로 쓴 나라는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자기네 민족끼리는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정착을 하고 총을 하고 무역을 하죠. 이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사고 팔아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왜 우리 민족을 사고 파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이건 가장 저급한 문화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를.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들은 조랑말 2필값에 사고 팔렸어요. 소하고 조랑말 값 받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비를 소값보다도 못하게 쳤느냐면 논을 갈 때 보면 소가 훨씬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만도 노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17세기 1600년대 이 비율이 노비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초기를 보면은 평민하고 노비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봄에 태어나면 춘삼이 춘월이 3월이 4월이야. 아니면 가을에 태어나면 9월이 10월이에요. 이 성이 어디 있어, 성이. 그냥 이름만 있어. 개똥이 아니면은, 언년이 아니면 이런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1800년 정조임금이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정조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이에요. 이 친구들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7살, 10살, 17살, 18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되니까 누가 휘저었냐면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휘졌어요. 마지막에는 민씨들이 휘졌죠. 민씨들이 휘졌는데,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돼요. 이때 삼정이라는 게 문란이 와요.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정이라고, 논에서 나는 거, 세금 뺏어오는 거. 군정이라고, 군대 가면 못 가면은 대신 세금 내는 거. 환곡이라고, 보릿고개 때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장리쌀이라고 그러죠? 장리 이자 막 5할까지. 뭐 지금 뭐 저기 무슨 그 대출은행에서 뭐 30%, 40% 그거보다요 조선시대는 훨씬 비싼 이자 받고 쌀 내줬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야. 더욱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냈는데 평민이 다 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850년대부터 이 평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족보가 없어서 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고 우리도 좀 니네 족보에 좀 올려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산 거는 1850년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 그래갖고 1909년에 우리나라 1000만 명 인구 전체가 성을 가져요. 우리나라가 성 가진 게 1909년에 다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1600년에 태어났으면 여기 90%는 다 3월이, 4월이, 9월이, 10월이야. 90%는 다 개똥이 아니면은. 그런데 귀양성을 가질 거 왕씨성으로 가자. 그래서 다 김씨, 이씨, 박씨로 다 족보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씨가 지금 몇 명이냐면 1100만 명이에요. 이씨가 720만 명, 박씨가 420만 명.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 명이에요. 최씨, 정씨가 240, 240. 그래서 이 5개 성이 3000만 명이에요. 3000만 명. 어떻게 우리나라 성이 286개예요. 1909년에 286개. 지금은 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5000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은요, 성이 몇 개냐면 30만 개, 30만 개. 일본은 그냥 생긴 대로 이름을 줘요. 만약에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닭개다야, 닭개다.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나까야, 다나까. 그러니까 생긴 대로 성을 줘갖고 30만 개야. 근데 만약에 내가 들판 창현이 아니면은 무슨 대나무 창현이 이러면 우리 뭐라 그럴게? 우리는 저놈 저 뼈대요. 적어도 김이 뭐 박씨로는 가야지. 여러분들 골프 선수 이름이 타이거 우즈야. 숲속의 호랑이에요. 생긴 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김, 이, 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사실 나도 황씨지만은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면 우리 고향 경상도 함양인데 그거 뭐하러 뭐 황희정승 22대, 23대가 왜 거기 가서 살아요. 황희정승 미친데. 그런데 김씨든 황씨든 무슨 타이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누군 내 집 뼈대 23손은 훌륭하고 누군 내 집은 안 훌륭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다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예요. 생긴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하면 다 해야 돼. 누군데 김씨로 뛰어들어가면 다 김씨로 뛰어들어가야 돼. 이씨로 들어가면 다 이씨로. 누가 꾸찌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돼. 꾸찌 들고 다니면. 짝퉁도 괜찮아. 꾸찌면 돼. 일단 꾸찌면 돼. 꾸찌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죠.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500년 동안 이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 500년 동안.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외놈들이 몇 명이 밀고 들어오냐면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와요. 이때 우리나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몇 명이었냐면 8천 명이었어요.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전투 병력은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15만 8천 명, 전선 700척, 운반선 2,000척이 밀고 들어와요. 정발이라는 부산진 그 첨사가 일본 배들이 보입니다. 조공 바치러 왔나 보다. 조공이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부산 앞바다 새카맣게 15만 8천 명. 부산진에는 몇 명 있었냐면 1,000명 있었어요. 최전방에. 우리가 일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는요, 남한만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일본은 3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3배, 4배가 커요. 4배가. 그리고 우리는 서울서 부산까지 한 450km인데 일본은 삿포로부터 여기 나가사키 맨 끝에서 끝이 3000km예요. 일본 나라 크기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은요 추위가 뭔지 몰라요. 일본 애들 보면 막 반스만 입고 다닐 애들 있죠. 팬티만. 반스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이거 없애 이거 없애. 네.
얘네들이 왜 그 속옷만 갖고 내면 더워서 그래. 더워서. 임진왜란 때 얘네들이 평양에서 의주로 왜 못 올라갔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추운 거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요, 경제 규모가 6조 달러야. 우리는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인데 걔네는 1억 2,500만이에요. 우리가 훨씬 작은 나라예요. 중국은 경제 규모가 14억에 14조에 인구는 13억. 지금은 전 세계 1위는 미국이야.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교과서 갖고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데 저러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 상황이 얼마나 냉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왔는데 부산진에서 3시간 만에 무너져요. 부산진이. 동래성은 다음날 무너져. 송상현이 무슨 선조가 잘했다고 절하고 자결해버려요. 예. 그리고 4월 30일 날 한양에 도착을 해. 그 많은 군인이 4월 30일. 전쟁이 없었던 거죠. 전쟁이 있긴 있었죠. 상주 전투, 충주 전투, 용인 전투, 3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될 게 아니었어요. 상주에는 고니시 육기나가라는 15,000명 육군 최첨단 주력 부대가 몰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재승방약이에요. 전투 국가 방어 체계가.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니네 동네는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만 장군 하나 보내주는 거야. 장군을 누구를 보내느냐면 젊은 장군 이일을 보냈어요. 이일이 조정에서 외놈들이 왔다고? 네가 가서 막아. 몇 명을 줬냐면 300명을 줬어요. 근데 중간에 다 도망가갖고 이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몇 명이 있었는 60명이 있었어요. 쟤네들은 15,000명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 동네는 니네가 막아. 그러니까 막 모내다가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났어? 어디서 났대? 상주로 모이래. 그래갖고 북천변이라고 상주 강, 낙동강 변 있죠? 거기에 모여요. 800명이 모여요. 15,000명이 있는데, 그래 한 놈이 쫓아와갖고 장군님 지금 외놈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무슨 외놈이 코앞에 가? 너 안 오면 죽는다. 다음 날 했는데 안 왔는데 죽였어. 근데 이미 상주성이 함몰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데가 대구에서 이제 한 2만 명이 모였어. 난리가 났대. 어디로 모이래? 대구로 모이래. 2만 명이 모였는데 정부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장군이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리가 아닌가 봐. 가자. 이게 나라를 지키는 한 나라의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만 8천 명의 8천 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군인이 아니고 임금을 위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라야? 임금을 위한 나라였어요. 충주 탄금대라는 곳에는 이번에 누구를 보내냐면 신립 장군을 보내요. 여진족을 쳐 이기는 명장을, 나이 많은 명장을 보내요. 신립이 8,000명을 받아요. 기마병 8,000명을 받아. 근데 보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조령이라고 새도 넘기 힘든 조령에서 막으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쳐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딱 외놈들이 보니까 또 이틀 동안 비가 왔네. 발굽이 다 진흙탕에 빠지는 거야. 뛰지도 오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딱 삼열로 쏴서 조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타켓이 얼마나 좋아. 말에 탔으니. 조총이라는 게 뭐야? 새도 쏴 죽인다 그래서 새조자의 총자야. 새조, 조총. 그 얼마나 쏴 죽이기 좋아요. 8,000명이 다 죽어요. 신립은 한강에 빠져 자결해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한강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선조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도망가요?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무학지 언덕에 딱 올라서 보니까 이미 얘네들은 건너지도 않았는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다 불타는 거야. 누가 불태우느냐면 공노비들이 다 불태우는 거야. 아니 임금이라는 게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종부리듯 사람 짐승 취급하더니 지켜주지도 않고 임금이 먼저 도망간다고 다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복궁이 불타요. 누가 태우느냐면 외놈들이 태우는 게 아니야.
조선 사람들이 태워요. 근데 보니까 제일 먼저 불길이 치솟는 게 뭐냐면 장예원이 제일 먼저 치솟아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 문서 보관함이야. 그러니까 노비들이 한이 맺힌 거야. 이걸 태워 없으면 우리가 자유다, 면천한다. 제일 먼저 태워 없애요. 그러니까 선조는 개성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으로 도망가. 평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지킵시다.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면은 임금이 야 백성들아 여기 지키자 이래야 되는데 백성이 임금님 여기를 지킵시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보니까 개성에서 2만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함경도로 갈 거냐 의주로 도망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의주로 도망을 가요. 그 꼴을 보고 백성이 너무 화가 나니까 고니시 육기나가 부대 지나가는 길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 데를 화살표를 해줘.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가서 잡으라고. 그리고 선조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내부하겠다고 그래요. 명나라에 내부하겠다. 내부라는 게 뭐냐면은 귀화하겠다는 거야. 한 나라의 임금이 천만의 백성을 버리고 귀화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 대놓고.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뭐 우리 지금 역사 잘못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의주에서 딱 안 되니까 명나라에 편지를 보내. 그 내가 조선왕조 실록에서 다 발췌해놨어요. 명나라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면은 이제 이 몸은 어버이의 나라 가서 죽고 싶다. 나를 받아줘라 그래요. 어버이의 명나라에 가서 죽고 싶으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게 선조야. 임금. 이때 선조를 막아 나선 게 누구냐면 유성룡이 막아 나서요. 임금님, 만약에 압록강을 건너가면 이씨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놈아 나보러. 그래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우리는 노비가 7할이 있습니다. 70%가 노비잖아요. 이 노비들한테 외놈 목 하나 잘라오면은 상을 주고 2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주고 3개를 잘라오면은 벼슬을 준다고 선포하십시오. 근데 종묘사직이 노비들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을 선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짐승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이 종묘사직을 지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반포를 안 해요. 안 하다가 턱 밑에까지 고니씨가 이제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반포를 해요. 외놈 목 2개 잘라온다니까 면천시켜준다니까 노비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외놈들한테 감정이 안 드는 목 2개만 자르면 면천을 시켜준다고?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면 이순신 밑으로 다 들어가요. 갑밭이 뭐 이게 가죽하는 갑밭이 그다음 백정들 이런 사람들 다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고 딱 외놈하고 맞닥뜨리기만 하면 이게 또 좀 재미난 얘기지만은 얘네들은 전선이요. 우리는 판옥선이라고 전투선이야. 근데 얘는 전투선이 없어. 일본 애들은 그냥 배야. 그래갖고 우리 사다리 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다리 놓고 올라만 목만 내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 2개만 자르면은 면천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지. 그냥 고개만 목을 자르니까. 그래서 잘라갖고 소금에다 절여두는 거예요. 집집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집집마다 절여둬갖고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급. 절여둬갖고 이제 이것만 들고 가면 그 지긋지긋한 노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종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노비들이 관에 가고 우리 면천시켜줘라. 그랬을 때 도망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쥐꼬리만한 공로로 노비들한테 면천을 시켜주면 나라 꼴이 뭐가 되느냐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선조는 없었던 일로 해요. 조선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에 의해서 종묘사직이 지켜진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선조는 누가 이여송이라고 명나라 4만 천군이라고 그래. 하늘의 군인이라고 그래요. 선조가 천군이 와서
내가 천군을 끌어들여서 외놈들을 쫓아냈지 노비들이 이 나라를 건진 게 아니다. 약속을 어겨. 그러니까 제가 군중을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군중, 백성을 어긴 게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비들이 화가 났겠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 나라는 항상 누가 지켰어요? 백성이 지켰어. 백성.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지킨 거예요. 대한국원에 돈 하나도 없었어. 그때 여러분들이 뭐 했느냐면 금 모았어. 금 모아갖고 여러분들이 모은 금이 얼마냐면 23억 달러예요. 23억 달러. 여러분들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이미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길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뺏겼냐면 이순신 때문에 안 뺏겼어요. 4월 13일 날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에서 유일하게 4월 12일 날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수군들을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수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수군은, 이 외놈들은 대포가 없었는데 우리는 대포가 있었어요. 훈련을 정말로 고되게 시키고 난 다음에 4월 12일 날 이순신이 수군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써 훈련은 끝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 군인하고 맞닥뜨려도 이길 수 있다. 이게 4월 12일이야. 하늘이 보낸 거죠. 그래갖고 조선시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의주까지 도망갔단 말이야. 어떻게 먹느냐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다 먹어요. 여기만 전라도만 못 먹어. 전라도만. 누구 때문에 못 먹느냐 하면 진주대첩이라고 김시민 장군 아시죠? 곽재우 의병. 이게 진주대첩에서 이놈들을 막아요. 외놈들을. 근데 바다는 누가 막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이 막아요. 안 그랬으면 이미 선조는 끝나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끝났을 때 선조는 104명의 공신들을 해요. 그런데 장수들은 18명을 주고 86명은 전부 자기 따라간 호송 군인들한테 전부 상을 다 줘요. 그리고 의병들은 다 잡아 죽여요. 저놈들 반란 일으킬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과가 이러니 나라가 질서가 서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1636년 임진왜란 끝나고 37년 만에 벌어진 게 뭐냐면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12월 8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12월 9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이날 청 14만 명이 밀고 내려와. 청군 14만 명이. 이때 우리나라 군인은 몇 명이냐면 8,000명이야. 8,000명. 아니 그렇게 임진왜란 동안 7년 동안 그 백성들이 괴로웠으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37년 동안 조선 왕조는 뭐 했느냐? 선조, 광해군, 인조 셋이서 뭐 했느냐면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운 거예요. 선조는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본초의 아들이 아니야. 후궁의 아들인데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의병들을 다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보다 누가 인기가 있었냐면 광해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가 미웠던 거야. 그러니까 광해가 와서 전쟁 끝나고 문안 인사 오면 이놈의 새끼 너 명나라에서 세자 책봉도 하는데 뭐하러 나오고 인사 왔느냐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그런데 선조가 늙음하게 장가를 갔는데 애를 하나 낳네.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이라고. 이거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왕으로 만들 거냐 저걸 왕으로 만들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608년에 근데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광해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불러갖고 이렇게 말해요. 동생 영창을 죽이지 말아라. 네 애미 이 임목대비는 20살이고 광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부인을 얻은 거예요. 네 애미를 폐비시키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선조 죽자마자 엄마 폐비시켜 임목대비. 그리고 영창은 강화도로 보내갖고 문 걸어 잠그고
쪄서 죽여, 쪄서 동생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폐륜하다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는 게 인조반정이에요. 이때 이괄이라는 장수가 제일 먼저 하도 괄괄해갖고 이름도 이괄이야. 예, 예. 제일 앞장서갖고 이 광해를 내쫓아요. 근데 이 이괄이라는 장수는 자기가 형조판서 되길 원했어요. 근데 어디도 보냐 변방으로 내쫓아버려. 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아들을 영모죄로 또 묶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일으킨 난이 이괄의 난이에요. 이때 이괄이 평양에 군인이 2만 명이 있었어요. 한양이 2만 명이 있었어. 4만 명이 서로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우다가 4만 명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 그 다시 인조반정에 3일 동안은 이괄이 이 한양을 차지하고 이 광해는 어디로 도망가요? 저 밑으로 도망가거든요. 결국은 제주도로 가서 죽어요. 이제 인조도 이제 도망가죠. 공주로 도망을 가요. 인조도 공주로 돌아와요. 4만 명이 다 죽어. 그러니까 군인을 키우지를 않는 거야.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또 어떤 놈이 반란을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아까부터 말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나라야? 왕을 위한 나라야. 그러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개성에서 평양에서 그 장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진법 훈련을 하고 우리가 패했다면은 한이 맺히지 않을 텐데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진법 훈련만 하면은 저놈 영목 꾸밀라고 그런다. 한양 올라가고 뒤집으려고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조는 결국은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해요. 철기병 14만 명이. 철기병 들어봤죠? 최종병기 활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얘기예요. 14만 명이 5일 만에 와. 인조는 할아버지 닮아서 시구문으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전부 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또 노비들 오라고 그랬는데 노비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은 임진왜란 때 한번 속았잖아. 근데 누가 왕을 위해서 죽겠어요. 왕이 도망다니고 이런 왕을. 그러니까 안 와. 그래도 억지로 한 4만 명이 와요. 4만 명하고 청철기병 300명하고 붙어요. 쌍영치 전투라고 경기도 광주 쌍영치라고 언덕이 있어요. 근데 겨울인데 붙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노비들이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다 자기네들끼리 도망가다가 밟혀 죽어요. 자기네들끼리 밟혀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조는 삼전도, 지금 롯데월드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삼전도예요. 삼전도에 끌려 나와. 남한산성에 가깝잖아요. 삼전도에 끌려 3궤 구고두라는 항복식을 해요. 한 번 절하고 3번 이마 찢지는 거. 화정이라는 드라마 요즘 계속 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거기에 항복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이마에 막 피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냥 머리만 살짝 담으면 되는데 백성들이 9번만 머리에 찢으면 되는데 108번을 찢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역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대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머리통이 터져도 된다 너는.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의 관계가 깨진 거지. 왜? 왕이 누구를 무시해?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왕이 백성을 무시하면 백성은 왕을 지켜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이번에도 국정교과서 국민들 68%가 반대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별로 내가 본 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병자호란이 끝났어. 이제 나라는 정말 점점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94년 2월 10일 날 뭐가 일어나느냐면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요. 전라도 고부라는 곳에서 군수가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수가 무슨 갑질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막 죽은 아버지 무슨 묘한다고 비석 세운다고 세금 뺏고 뭐 죽은 애들 세금 뺏고 세금을 얼마나 갑질을 하면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야. 조병갑이야.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에요. 정봉준이 아버지가 관아에 가서 매 맞아 죽어요. 그때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갖고 전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먹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동학 농민군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제 어디만 밀고 올라가면 되냐면 한양만 밀고 올라가면 돼. 이제 고종만 뒤집어 엎으면 돼. 근데 고종은 이 동학 농민군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다 도움을 청하느냐면 청나라에 도움을 청해요. 나 좀 지켜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2,800명을 보내줘요. 이때 8,000명의 일본군들이 들어와. 일본 애들은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일본 애들은 항상 아주 대놓고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베가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아산, 성안, 평택에서 일어나요. 왜 청일전쟁을 아산, 성안, 평택에서 하냔 말이야. 청나라 도쿄에서 하든지, 청나라 심양에서 하든지, 일본 도쿄에서 하지. 왜 아산, 성안, 평택에서 하냐 이거야. 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을 했느냐 하면은 조선을 최종적으로 누가 먹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전쟁이에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애들이요 다 패해요. 더욱이 일본 애들은 거의 기관총 수준의 총이 있었어. 기관총 수준의 총이. 근데 청나라 애들은 그런 총이 없었거든요. 2만 명을 보내는데 다 죽고 200명 도망가요. 200명.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우리 주권을 갖고 일본 애들이 먹으면 돼.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청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시모노세키라는 섬에 가갖고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조약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은 독립국이다. 청나라가 선언을 해요. 그전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거든.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은 독립국이라.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봐. 니네들 조선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못 먹게.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다 먹은 건데 저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그 러시아에 가서 딱 붙어갖고 우리나라를 지킨 게 누구냐면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가갖고 우리 일본한테 지켜줘라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명성황후가 미웠던 거야.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날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죽여요. 경복궁에 들어가갖고 건천궁, 건천정이라고도 하죠. 건천궁에 들어가갖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요. 세자가 살려달라는데 세자를 발로 차요. 병풍으로 날아가. 고종도 살려달라고 그래. 고종도 밀쳐내버려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갖고 칼로 2번 난도질하고 20명이 자객이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요. 한나라의 왕비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중 자객 1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궁에서 가소간호한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웃기고 참으로 화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 한나라의 왕부를 그냥 죽이지. 돌아가면서 20명이 겁탈을 했다는 건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저는 명성황후라는 이 뮤지컬을 2번을 보면서 정말로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왕비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몇백 년 동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왕족을 무시한 거예요. 백성이. 죽으나 마나 관심이 없었어.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5시에 명성황후는 결국 석유로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성황후는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고종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고종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그게 아관 파천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숨어서 지내. 너무 무서워서. 이제 다 먹을 거를 명성황후가 막은 거니까 명성황후 죽은 거죠. 그리고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은 만주 땅하고 우리나라 땅을 러시아가 먹을 거냐, 일본이 먹을 거냐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때 일본은 지금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어요. 배, 함, 이 여산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는데 정말 러시아 애들 7만 명, 일본 애들 4만 명이 붙는데 러시아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요.
다 도망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져라.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때 미국이 사실은 우리 조약을 맺어갖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고 그러냐. 니네들 조선 먹는 거 눈 감아 줄게. 눈 감아 줄게. 니네들은 미국은 누구를 눈 감아줘? 필리핀 먹는 거 눈 감아줘. 일본 니네는.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어갖고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일본 애들 아베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 파견하겠다고 그랬죠? 그거 지지해주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네. 그리고 북한 진입하는 거 우리 진입할 수 있다. 아니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 때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수는 우리밖에 없으면 누가 누구를 존중해 줘야 되냐면 정치인들이 백성을 존중해주고 백성은 정치인들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시하잖아.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그러면은 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독립운동은요 1920년부터 일어나요. 1905년에서 10년 사이 독립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긴 일어났지. 경기도 용인에서 이익삼이라는 의병장이 나라를 건지자 따라 나서라. 몇 명이 따라 나서냐면 15명이 따라 나서요. 나라 건진다고. 그리고 이 전라도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는데 103명이 일어났는데 외놈들이 몇 명의 군인을 보내냐면 2,000명을 보내. 그래갖고 103명을 싹 쓸어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나라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여기는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 가뭄이 오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왕이 죽고 왕비가 죽고 나라가 뺏기고 안 뺏기고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한다 이거예요. 그럼 1905년에서부터 1910년 동안 500년 동안 이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은 뭐 했느냐? 양반들은 다 뭐 했느냐면 전부 다 땅 팔고 논 팔아갖고 동경으로 다 유학 갔어요. 다 동경으로 유학 갔어요. 여러분들 일제 그 삼식 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평민이 갔어요? 노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양반들이 갔어요. 500년 동안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이 간 거야. 가갖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일제 36년 동안 매달려서 거기서 일본 애들하고 이 나라 나눠 먹고 빌붙어서 친일하고 그리고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됐을 때 전부 일본 놈들 다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도 출근 안 했어. 출근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떤 놈이 어떤 양반이 출근을 해요. 일본 정부에 다 붙은 판검사들 경찰들 딱 항복했는데 양반들이 내일 내가 출근해갖고 일해야 되겠다. 출근한 사람 어디서 한 명도 출근 안 했어요. 그런데 미 군정이 딱 들어오더니 다 출근해. 괜찮아. 니네들 데리고 내가 할게. 우리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일으킨 사람들 아우슈비츠 지금까지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안 묻는데 36년 동안 나라 배반하고 일본한테 붙어 살았는데 묻지 않는데 와서 출근하래. 거기서 출근해갖고 다시 주저앉은 거야. 다시 말해서 500년 동안 조선을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일제 36년도 그대로 다 누리고 살았다가 전쟁 이 독립하고도 그대로 누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은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하도 눌려고 살아갖고 까먹어. 그럴 수 있지. 그 나물에 그 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노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다 교육 배우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인데 우린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경제만 누군가 살리면 돼.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권 하는 동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 다 깎아줬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저항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제 36년을 청산할 일이 아니에요. 조선 500년을 청산해야 돼요. 조선 500년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톨릭 문화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가난하니, 병드니, 그 다음에 이 나그네, 감옥에 갇힌 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문화 안에 꽉 차 있는 나라들은요, 정말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가톨릭이 2000년 동안 유지해 왔어요? 가난한 이들 편에 서 왔기 때문에 2000년을 유지해 온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교회는 끝났어요. 프랑스 교회가 왜 끝났는 줄 알아요? 그때 귀족 편에 붙어서 갖고 가난한 이들 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프랑스 신부들은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어디로 귀속됐어? 프랑스로 다 귀속됐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정의로운 일에 가난한 한 이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우리가 무심하고 우리도 돈만 쫓아서 성당 건물 짓고 돈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이 무시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정의로운 일에, 가난한 일에,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 문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게 역사든 개인사든 사회 아니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간관계의 정석이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적당한 거리는 일종의 미덕이며 보호장치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의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 이해와 포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할 6가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법륜스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셔서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면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이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다. 내가 뱉은 말은 점점 살이 붙기 마련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이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고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예, 자지 말라고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갖고 저는 지난 가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생태마을에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주치를 참 잘 캐요. 아버지 산삼도 잘 캐지만 주치, 3대 명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삼, 주치, 동충하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산삼도 캐서 나 먹이고 동충하초도 주치도 캐서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캤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네. 그게 우리 보통 서민들이 먹는 산삼만큼 좋은 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간 건데 어쨌든 그거를 아버지가 가을 84살 드신 아버지가 아침만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느냐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 걱정은 되죠. 84살에 산에 들어가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낙상을 하거나 그럼 걱정은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그냥 산에 가시겠어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노인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고 얼마나 신나게 주치를 캐오고 더덕도 이게 산에 이제 주치를 캐갖고 오면은 그게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갖고 큰 걸 캐오시면 내 손을 꼭 잡고 당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큰 거 보여주려고 이게 신부님 이게 한 50년 된 거라고. 그럼 나는 다른 거 하나 이야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멋있는 분이다. 그 아버지 너무너무 신나게 가을 내내 산에 다니면서 주치를 캐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거 다려갖고 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인다고.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큰 죽을 둥 살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에 보면서 내년엔 봄에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3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 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예.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삼성 노블 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 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만 5천 원, 아버지 2만 5천 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시대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응.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내가 이번에도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00~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 근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아주 이거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집에서 노는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끼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